안녕하십니까. 자, 미시경제 12주차 1교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챕터에서는 마지막 챕터죠. 시장 경제와 비대칭 정보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그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실패를 갖다 야기하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비대칭 정보.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보실 내용은 이제 뭐 시장 경제와 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학에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특히 이제 비대칭 정보의 경제적 의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챕터가 비대칭 정보의 원인이 나오고,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감춰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 시장 실패의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해결 방안 살펴보실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감춰진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해결 방안, 주로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 간단하게 1번하고 2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제 정보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개척이 될 정도로 이제 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 분석, 가공해 가지고 정보가 되는 거죠.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그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요, 이것이 가공돼 가지고 정보가 되면 정보가 되어야만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합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게 다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예요? 정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리스크를.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이 존재하는 상황, 즉 위험하에서 경제 주체들은 미래의 그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선험적 확률을 형성합니다. 선험이라는 말 아시죠? probability 해가지고 선험, 경험 이전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기 이전에 이제 그 선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선험적 확률을 갖다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0.5죠. 뒷면이 나올 확률도 0.5고. 물론 이제 실제 던져보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시행 횟수가 아주 많다 그러면 반반입니다. 주사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이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선험적 확률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일단 선험적 확률을 갖다 형성하고, 이 선험적 확률을 갖다가 사후적 확률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험적 확률을 갖다가 사후적 확률로 바꿔줌으로써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수많은 의사결정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후적 확률이 나왔는데, 사후적 확률 해가지고 posterior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사후적 확률이라고 할 때는 원래 우리가 조건부 확률 법칙이 있죠. 조건부 확률 법칙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있는데, 바로 이런 조건부 확률 법칙에 의해서 정보 신호에 조건부로 새로이 추정한 확률을 갖다가 사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쓰지 않던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이런 개념도 좀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법칙에다가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정보 신호의 조건부로 새롭게 추정한 확률을 갖다가 그 사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선택은 달라지는 거죠. 합리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의인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일련의 무작위적인, 랜덤한 거죠. 무작위라는 말은 랜덤한, 일련의 무작위적인 정보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 신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포메이션 시그널 해가지고 정보 신호인데, 무작위적인 정보 신호 해가지고 랜덤 인포메이션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무작위적인 정보 신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 신호가 주어질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사전에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무작위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정보 신호가 주어질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무작위적이라고 하는 거죠. 랜덤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보의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확률적이다 또는 무작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그 개별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별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시장 균형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정보 중에서도 비대칭 정보입니다.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 분류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진짜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그 경영학과니까 경영정보 시스템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영정보 시스템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경영정보 시스템 안에도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정보 시스템 등등이 있고, 또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뭐예요? 또 레벨이 있죠.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전략정보 시스템도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MI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거래 처리 시스템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시장 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대칭 정보하고 시메트릭, 비대칭 정보, 어시메트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칭 정보와 비대칭 정보. 자, 대칭이라는 말 아시죠? 흔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했었죠.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었다 피면 양쪽이 똑같아요. 대칭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쪽이 다르다. 이게 바로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칭, 비대칭은 뭐냐? 근데 거래 당사자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으면 대칭이고, 한쪽이 더 많이 알고 한쪽이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칭 정보와 비대칭 정보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비대칭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칭 정보라고 할 때는 누구나 동일한 정보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정보적 상황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칭 정보인 경우에는 완전한 정보를 갖다 보유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완전한 정보.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앞에서 공부했었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들, 물론 이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동질의 상품이 거래가 된다, 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건데, 완전한 정보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자, 거래 당사자 모두 똑같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칭 정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칭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럴 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자,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물론 용어는 애덤 스미스 선생이 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하면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시장을 항상 균형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을 가진 거죠. 그래서 놀라운 힘을 가진 게 바로 뭐냐면 가격기구라고 하는 거죠. 가격. 이 가격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을 항상 균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전한 정보, 즉 대칭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대칭 정보가 존재할 수 없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비대칭 정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적 상황을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다양하지만 보통 한쪽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무 정보도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한쪽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을 가정해요. 그래야만 이제 또 역시 분석이 용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경제 분석 모형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야만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상황을 갖다 가정한 다음에 이제 모형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럴 때 결국 시장은 흔히 갖다가 마비된 손이라고 합니다. proceed hand 해가지고 마비된 손이라고 하는 건데, 마비된 손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가 쓴 말인데, 마비된 손이라는 용어는 조셉 스티글리츠가 거기에 빗대서 쓴 말입니다.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학자는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마비된 손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비된 손. 그래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걸 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 18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때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시장의 실패죠. 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의 실패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가 바로 조지 에컬로프라는 학자입니다. 조지 에컬로프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지 에컬로프가 2001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 2001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가 다 정보경제학자예요. 조지 에컬로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클 스펜스도 있고요. 공동 수상합니다. 3명이 공동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하나 경제학의 학문 분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 에컬로프. 그 에컬로프의 유명한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Market for Lemon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컬로프의 레몬 시장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레몬 시장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 게 레몬이 속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속어. 뭐가 이제 질이 안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요. 겉은 멀쩡하지, 레몬 얼마나 색깔도 이쁘고 뭐 그래요. 그쵸? 근데 레몬을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은 딱 레몬만 보더라도 뭐요, 참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겠죠. 먹어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몬 시장이라고 해서 레몬이라고 하는 게 아주 품질이 극히 낮은 이런 제품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만 멀쩡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겉은 멀쩡하고 진짜 아주 누가 봐도 참 잘생겼다 할 정도로 그렇고 뭐 아주 치고도 좋고 뭐 이렇지만 실제 속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합니다. 레몬 시장 모형이라고 해서 레몬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제품에, 안 좋은 물건에 그냥 상징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질적으로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거. 레몬의 반대가 되는 개념. 이거는 흔히 뭐 피치를 갖다 언급하기도 하고, 피치. 우리 책에서는 또 플럼 나왔어요. 플럼. 자두라고 나오는데 원래 자두라는 것보다는 피치가 더 많이 쓰입니다. 레몬 vs 피치 써요.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겉은 뭐 이렇게 뛰어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가치 있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은 피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 어디냐? 중고차 시장이에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상태가 아주 좋은 중고차가 있죠. 산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사고 한 번 안 난 이런 아주 상태가 좋은 중고차도 있죠. 그런 게 바로 피치예요. 피치지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엉망인,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엉망인 이런 중고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레몬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레몬과 피치가 함께 거래가 되는데, 바로 이런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선택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대의 선택 얘기하는 겁니다. Adverse Selection.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경작할 때 공부하셨던 거예요. 경작할 때 시장의 실패 원인 해가지고 비대칭 정보, 그리고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죠?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해가지고 moral hazard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가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경제학 공부하실 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특히 그 중에서 레몬 시장 모형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선택 문제예요. 특히 그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에콜로프가 쓴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Market for Lemons라고 해가지고 에콜로프가 예를 든 시장이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보험 시장에서도 그렇죠. 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뭐 건강보험이 있다, 뭐 이제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이 있다.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그런 보험에 가입할까요? 안 하죠. 그럼 누가 가입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골골대는 사람들이 가입하겠죠. 이게 바로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이에요. 물론 보험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비대칭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어지간한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감추어진 속성 또는 이제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특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감추어진 속성 또는 감추어진 특성. 또 한 가지가 감추어진 행동이에요. 감추어진 행동 또는 감추어진 행위.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책에서는 지금 감추어진 정보를 갖다 또 제시하고 있는데 감추어진 정보는 감춰진 행동하고 뭐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속성 또는 감춰진 특성, 그다음에 감춰진 행동, 감춰진 정보 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 세 가지를 처음 구분한 학자가 누구냐? 케네스 에로우입니다. 케네스 에로우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일반 균형 얘기할 때 나왔었죠. 일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학자입니다. 가지고 일찍부터 197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6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던 것이. 그만큼 이제 경제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두 학파, 자유주의 계열의 학파하고 케인스 계열의 학파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경제학이 아주 크게 발전합니다. 크게 발전하니까 이제 스웨덴 왕립은행에서 경제학에 대해서도 노벨상을 주자해가지고 이제 짝퉁 노벨상으로 만든 겁니다. 상금은 노벨재단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 경제학상은. 상금은 영국이 아니라 스웨덴의 왕립은행에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만들자 해가지고 69년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학자들 중에서 진짜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은데 선정을 하자니 참 힘들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업적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선정해가지고 준 겁니다. 뭐 당연히 케네스 에로우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가지고 이제 72년에 받았고 최근에는 뭐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업적이라는 게 축적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중심으로 주는데 초창기에 받은 분들은 진짜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이 받은 겁니다. 케네스 에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로우가 비대칭 정보를 초래하는 원인을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케네스 에로우.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감춰진 속성이라고 그랬죠. 감춰진 속성 또는 감춰진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속성. 자, hidden characteristic. 이게 뭐냐? 감춰진 특성이라고도 하고 감춰진 타입이라고도 그래요. 감춰진 타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뭐냐면 거래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타입이라든가 또 상품의 품질과 같은 속성이나 특성이 있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거래는 하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또 거래하는 상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감춰진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감춰진 속성은 아무래도 뭐예요? 거래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한쪽이 그걸 모를 뿐이지 거래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감춰진 속성을 계약 이전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프로컨택 어시메트리 해가지고 계약 이전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감추어진 속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춰진 행동이 있어요. 히든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감춰진 노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양한 계약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감춰진 행동이에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하시면서 뭐 경영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이제 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경영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 책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교과서 맨 앞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기업. 경영학이 뭘 연구하는 거냐? 경영학은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조직 중에서 뭐예요? 영리 목적에 기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얘기하면서 기업이 뭐냐? 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요새는 이제 기업가, 경영자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경영자에게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가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주인, 대리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요새는 이제 경영자도 전문 경영인 시대 아니에요. 자, 소유 경영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자가 지배하는 시장이고, 전문 경영자에게 주주들이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주인, 대리 문제죠.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 대리인은 전문 경영인. 그럼 이런 관계에서 자, 전문 경영인이 과연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주인, 대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 경영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학에서는 주인, 대리 문제, 정치학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대리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사시면서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없죠. 주인, 대리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경영학에서는 주주와 전문 경영인, 또 경제학에서는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하고 종업원 간의 관계죠. 고용주와 종업원. 당연히 고용주는 종업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종업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뽑지요. 그럼 과연 회사의 종업원, 사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이제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졸업하시고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느낄 때도 많고요.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죠.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20-80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 조직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20-8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의 80%,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의 80%를 누가 수행하느냐? 20%가. 조직 구성원 중에 열심히 일하는 20%가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의 80%를 처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80% 종업원들은 노는 거죠. 놀아요. 그래서 그 일은 안 하고 월급만 타먹는 이런 종업원들 갖다가 옛날부터 사회학의 용어입니다. 좀비라고 그랬어요. 좀비족. 여러 가지 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유미족이니 뭐 여러 가지 족들 많이 만들어 갖고 썼는데 그중에 좀비족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회사 구성원으로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 80%가 좀비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대리 문제가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될까요? 되겠죠. 뭐 저희는 자세히 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프린시펄, 주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상대방에 위임하는 사람, 이게 주인이에요. 주주. 위임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주인은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주주가 전문 경영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잖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리인이 주인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또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은 감춰진 행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감춰진 행동 또는 노력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런 상황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계약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트 컨택 시메트리 해가지고 계약 이후의 비대칭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봤던
자, 감춰진 속성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입니다. 감춰진 속성 또는 감춰진 특성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감춰진 행동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계약 이후의 비대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춰진 정보가 있었습니다. hidden information이에요. 감춰진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공부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자료가 수집, 분석, 가공되면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정보가 축적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식이전 나얼리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경영에서 지금은 지식 경영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됩니까? 지식 경영. 가지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요새 뭐 집단 지성, 집단 지성 같은 거 많이 언급하는데, 집단 지성 문제가 최근에 한번 이게 최근에 한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강대에서 그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갖다 보는 거예요. 시험은 온라인인데 교수 모르게 한 군데 몰려가지고 뭐요? 각자가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다 쏟아 부으니까는 뭐요? 정답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그걸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올리는 바람에 드러난 거죠. 참, 이거 IQ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그 이후에 일어날 파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다. 우리 모두 A+ 맞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올렸겠습니까? 이게 집단 지성의 사례라고.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지금 학교도 뭐 난리 났고, 물론 일단 그 대책은 나와가지고, 그 과목을 전부 다 0점 처리한다는 것만 일단, 해결됐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아마 학교에서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프라인으로. 자, 물론 이제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 있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해서 또 문제를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볼 테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시험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온라인으로 시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감춰진 지식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집단 지성 좋죠. 요새 뭐 회사마다 이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축적한 지식이 있죠. 이걸 다 모아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춰진 정보, 감춰진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인, 대리인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감춰진 행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해결 방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춰진 정보라고 할 때는 대리인이 보유한 사적인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요새 뭐 내부 정보 이용하다가 걸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얻은 정보, 이런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죠. 이것도 뭐 신문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정보를 갖다가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들 제시했습니다. 감춰진 속성, 감춰진 행동, 감춰진 정보. 이들로 인해서 비대칭 정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대칭 정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된 손이 되는 거죠. 이거 해결해야죠.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치를 갖다 고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인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유인 설계. 인센티브 디자인. 그러니까 유인 설계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딴짓 못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도 딴짓 못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만드는 이런 설계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춰진 속성과 그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언급됩니다. 우선 우리가 감춰진 속성에 대해서는 볼 것인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춰진 속성인데, 감춰진 속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 그랬죠? 레몬 마켓이라고 그랬죠. 중고차 시장입니다.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예가 중고차 시장과 이제 또 한 가지가 보험 시장이 있는데, 먼저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콜로프가 제시한 예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의 관점에서 감춰진 속성의 문제, 그걸 최초로 다룬 사람이 바로 에콜로프입니다. 조지 에콜로프. 조지 에콜로프가 한동안 또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좀 떴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미국의 페드 의장이 있죠. 미국 중앙은행 총재. 미국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게 페드 의장이라고 하는데, 페드 의장이 지금은 이제 제롬 파월인데, 파월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 했던 사람이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사상 최초로 이제 여자 페드 의장이 나왔습니다. 뛰어난 분이죠. 제닛 옐런. 근데 그 제닛 옐런이 페드 의장이 됐을 때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왜? 그 제닛 옐런의 남편이 바로 에콜로프예요. 조지 에콜로프. 그래서 이제 UCLA 교수로 있으면서 와이프가 페드 의장이 되는 그런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또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에콜로프가 이걸 제시해가지고 뭐 이 양반은 노벨상까지 받은 학자니까 당연히 페드 의장보다는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긴 거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잠시 머리에서 잊혀졌다가 또 다시 매스컴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중고차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비대칭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가 좋은 중고차 진짜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중고차도 있죠. 뭐 빛 좋은 개살구.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고차가 있다, 거래가 된다. 그럼 중고차가 거래가 된다면 중고차의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 정보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자,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뭐요? 중고차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그동안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고가 몇 번 났는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 수요자에게 100% 다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걸 꼬집꼬집 다 알려주게 되면 당연히 중고차 값이 낮게 평가될 것이고, 낮게 평가되면 팔면서도 돈을 많이 못 받잖아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요? 어지간한 건 다 숨기죠. 그래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샀어요. 샀지만 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았다 이거죠. 사고 나서 속았다. 왜냐면 이 중고차 상태에 비하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줬다 이거죠. 비싸게 냈다 이겁니다. 한번 속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속은 사람은 그 다음번에 중고차를 갖다 구입할 때 파는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자꾸 낮출 것이고, 그럼 또 팔려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더더구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차 시장에는 상태가 좋은 중고차는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뭐 이제 폐차 직전에 낡은 차량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제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는 없어지고, 결국 그동안에는 피치하고 레몬이 함께 거래가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피치는 사라져버리고 레몬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에콜로프의 처음부터 레몬과 피치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품질에 대한 비대칭, 품질에 대한 비대칭이 어떻게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감춰진 속성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죠.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밀어낸 거예요. 상태가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밀어내고,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만 남게 되는 거죠. 거래를 갖다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판매자는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중고차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살려는 사람은 단지 뭐요? 평균적인 품질만, 대체로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정도가 거래가 된다는 거 있죠. 단지 평균 품질만 알고, 결국 비대칭 정보 상황이죠. 자, 판매자는 정확하게 품질을 갖다 알고 있고 구매자는 평균적인 품질만 알고 있는 거죠. 비대칭 정보 상황입니다. 비대칭 정보 상황.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극단적으로는 중고차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균형은.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에콜로프가 분석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춰진 속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시장에서 철수한다. 자,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아요. 왜냐면 진짜 사고 한 번 안 나고 좋은 차인데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팔겠어요? 안 팔지. 그냥 계속 타자 이러겠죠. 그래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철수한다. 그리고 나쁜 품질의 중고차만 남아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뭐냐?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상태가 좋은 상품은 없어져 버리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역선택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해서 역선택. 그래서 바로 감춰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감춰진 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발생한다?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선택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역선택에 대해서 자, 책에는 그 조그맣게 또 중간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뭐로 인해서 감춰진 속성으로 인해서, 자,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나쁜 품질의 상품만 남아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죠. 이걸 중고차 시장에서의 그레시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레시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레시엄의 법칙. 원래 이게 아마 경작할 때는 공부를 안 하셨겠지만 그러나 자, 이건 시사적으로도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예전에 그 일반 상식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시험 과목 중에 일반 상식 또는 종합 교양.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사 시험 문제에서 상식을 봤어요. 일반 상식을. 물론 일반 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 전문적인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작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또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다 커버하는 게 바로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 데서 그레시엄의 법칙 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종합교양이라는 과목은 주로 국가정보원, 국정원, 자, 국정원 그 사원 모집할 때 많이 씁니다. 최근에도 학교 그 기념관 앞에 국정원 7급 모집한다고 해서 프랜카드 붙어 있는 거 봤는데, 자, 국정원도 괜찮은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가고 싶어해요. 음지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그래서 뭐 드라마에도 국정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못된 놈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 악역을 많이 나오지만 뭐 최근에 저도 한번 뭐 드라마 뭐 우연히 본 게 있는데 배경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요원들. 근데 진짜 좋은 일하는 그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그 요원들 뽑을 때 종합교양 보는데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레시엄의 법칙. 그레시엄의 법칙 해가지고 표현이 뭐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래요. 좀 전에 왔지만 역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가 좋은 중고차는 철수하고 상태가 나쁜 것만 남아서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자, 상태가 좋은 중고차 그게 뭐예요? 레몬이에요. 자, 상태가 좋은 중고차는 피치고 상태가 나쁜 중고차는 뭐예요? 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레몬을 비유해 가지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쓴 겁니다. 근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보편적으로 늘 느끼는 그런 현상이에요. 조직 생활을 하건 이런 경우에도 악화는 양화를 구축합니다. 원래 그레시엄의 법칙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영국에서 16세기에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예요. 잘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아주 영국이 최고 전성기를 갖다 이루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중상주의 시대니까 중상주의 시대의 그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뭐요, 외국과의 교역도 크게 증가하고 이랬던 시기입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전 시기예요. 중상주의 시기 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외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도 활발해지고 상거래도 활발해지니까 중요한 건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폐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그 군중들 대표, 상인들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상인들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상인들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거래는 이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화폐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화폐가 너무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달라 이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재무장관 역할을 했던 그 재정고문이었던 그레셈한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돈 좀 찍어내달라고.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돈을 찍어내달라. 근데 그때 이제 그레셈이 여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말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겁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런 말 쓴 거예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당시에는 화폐가 금화입니다. 금화가 유통되던 시기인데,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로, 화폐의 소재로 볼 때 금은 굉장히 무르죠. 자, 금화가 유통되다 보면은 아마 금화가 한 1년 정도 유통되다 보면은 금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겠죠. 왜냐면 금화 한 개에 예컨대 5g의 금이 들어가 있다. 5g의 금이 들어가 있는데 금화끼리 뭐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마모가 되기도 하고 또 고약한 사람이 있겠죠. 자기 수중에 금화가 들어올 때마다 뭐요? 줄칼로 조금씩 떼놓는 거, 끝부분을.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만 와가지고 또 녹여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g짜리 금화가 발행돼가지고 유통이 돼 있지만 한 1년쯤 지나면 한 4.5g, 2년쯤 지나면 4g. 자, 5g의 금화 가치보다 실제 금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돈만 유통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어쩌다가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흠 하나도 없는 금화가 내 수중에 들어왔어요. 흠이 하나도 없는 진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가 나한테 들어왔다. 과연 쓸까요? 안 쓸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만약에 지갑에 빳빳한 종이돈, 새 돈이 있어요. 한 번 접힌 적도 없는 새 돈이 있다. 한 번 접힌 적도 없는 새 돈이 있다. 그럼 지갑 안에 있는 돈 중에서 그 돈을 제일 먼저 쓰나요? 제일 나중에 쓰나요? 대개는 제일 나중에 씁니다. 저는 물론 반대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써요. 제일 먼저 써야 항상 뭐예요?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중에서 항상 제일 새 돈 쓴다. 이런 기분이에요. 맨날 제일 센 거 쓰는 거죠. 제일 새 거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 중에서 제일 새 거. 이게 기분 문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어디서. 어렸을 때 무슨 동화 같은 이런 거 얘기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게 나한테 딱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 중에서 항상 제일 새 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새 돈 먼저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대개는 뭐예요? 새 돈은 제일 나중에 쓰잖아요. 하다못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그 실질 가치, 내재 가치가 없는 지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자, 금화가 들어왔다. 새 돈 흠 안 없는 금화가 들어왔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당연히 새 돈 들어오게 되면 서랍 속에 영원히 아주 잘 꼽을 쳐놓고 안 쓰죠. 헌돈만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왕이 지시한 대로 새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가 풀어놔도 그 돈은 곧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이해가시나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 자,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가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레셈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 겁니다. 조직에도 적용이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조직에서 자 2080 법칙 얘기했는데 그러면 2080 법칙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의 80%를 갖다가 열심히 일하는 20%가 하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에서 책임자로 승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열심히 일하는 피치가 승진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정치나 하고 다니는, 놀면서 정치나 하고 다니는 레몬이 승진할까요? 레몬이 승진합니다. 그거예요. 상사한테 술이나 열심히 잘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이런 놈들이 승진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뭘 원하는지 따라서 이제 눈치 보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직 생활입니다. 전부 다 이제 뭐 아재급의 인간들.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조직에 들어가신 다음에 눈치 잘 보고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뭐 그때그때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선한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선이 악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렇지만 이제 we shall overcome.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진리는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중고차 시장에서 그레시엄의 법칙이 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험시장에서도 그래요.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보험시장도 대표적인 비대칭 정보가 존재해가지고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이에요. 보험시장. 보험시장에서 감춰진 속성은 뭘까요? 새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사고 확률, 이게 바로 감춰진 속성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대칭이라면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 가입자의 타입을 갖다가 파악을 해요. 보험 가입자의 타입을 갖다 파악한 다음에 차별화된 보험을 제공하는 거죠. 차별화된 보험, 당연히 매월 내는 보험료도 다를 것이고 혜택도 다르겠죠. 그래서 두 타입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고 하면 차별화된 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시장의 균형이 성립되죠. 이건 바람직한 균형이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 정보가 대칭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 대칭 정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칭 정보하에서라면 차별화된 보험을 제공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보험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뭐예요? 최적 위험 분담을 달성하죠. 최적 위험 담보 내지는 분담을 달성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대칭 정보 하에서 그런 거예요. 대칭 정보 하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18-1번 그림이 나오는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하이 타입,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을 로우 타입으로 표시했습니다. 각각의 사고 확률을 갖다가 이제 probability high, 로우로 표시해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뭐예요? 하이가 더 높죠, 당연히. 사고 확률이 높은 타입의 사고 확률이 더 높지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의 원래 조건부 소득은 W입니다. 근데 WG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무사고, 사고가 없을 때 소득이에요. WB는 사고 시의 소득으로 표시할 겁니다, 뒤에서. 그리고 만약 사고가 있게 되면 D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WG는 무사고 시의 소득이에요. 사고가 없을 때 소득이에요. 사고가 없을 때의 소득은 WG 해가지고 W0로 표시합니다. W0고. 반면에 사고가 있을 때의 소득은 뭐예요?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D를 빼야 되겠죠.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D를 빼게 되면 WB는 W0-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분으로 표시됐습니다. 선분 WL이라고 하는 선과 WH의 선분이 나오는데, 이 선분은 공정한 보험선이라고 해서 언급이 됩니다. 지금은 대칭 정보와 보험 시장의 균형이에요. 대칭 정보와의. 사고가 났을 때 소득입니다. 무사고가 났을 때 소득 WG예요. 그러면 45도선이 그려지는데, 45도선은 확실선이죠. 사고, 무사고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안 경우 확실선이라고 합니다. 확실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 이제 무사고와 사고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이 나왔는데,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하고 확률이 낮은 사고 확률이 낮은 경우에 무차별 곡선이 달라요. 그렇죠? 위치가 다릅니다. 이럴 때 당연히 보험선도 다르죠. 보험선을 갖다 우리가 WL, WL로 표시했었죠. WL로 표시했었고 선분이에요. 아래 거는 뭐 WH로 표시가 됐죠. 이런 게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의 균형은 AL입니다. 접하고 있죠, 여기서. 무차별 곡선과 보험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의 접선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약에 최초의 어떤 점 W가 주어졌을 때, W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이라고 그랬죠. 조건부 소득. 소득이고 만약에 사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W0가 되겠지만 사고가 있을 때 소득은 W0에서 D만큼을 뺀 거 아니에요. 사고가 있을 때 소득입니다. 그래서 W에서 바로 이런 점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속성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 시장의 균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균형이 달라요. 차별화되는 거죠. AL과 AH가 되는 겁니다. 대칭 정보와의 보험 시장의 균형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보험 시장에 역선택이 발생하는데 역선택. 보험회사가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을 제공합니다. 왜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을 제공할까요? 대부분 그래요, 다. 왜냐면 이제 정보가 대칭이 아닙니다. 비대칭 정보의 경우에요. 물론 지금은 이런 정보가 좀 더 많이 주어지고 있죠. 한번 사고 낸 이력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 금액 지급한 게 뭐예요? 보험회사 지급한 게 어느 정도 정보가 또 공유가 됩니다. 이게 보험회사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정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사고 위험이 높다 낮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느 보험회사든 간에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는 뭐예요?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금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생각해 보세요.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고 낼 가능성에 비하면 보험료,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을 설계한 거니까 내 운전 습관이나 이런 데로 봐가지고 저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누가?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선택이죠. 역선택. 사고 확률이 낮은 이런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한다. 이제 사고 갖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뭐 건강 갖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평소에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골골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것도 뭐 역선택이죠. 그래서 역선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제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공정한 보험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AL도 아니고 좀 전에 봤던 AL도 아니고 AH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선을 갖다가 그린 겁니다. 보험선을 그리니까 C하고 W를 연결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C하고 W를 갖다 연결하는 보험선 하에서는 어디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없어요. 그래서 WC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균형이라고는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시장균형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균형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까 그렸던 VL, VH예요. 근데 어떤 것들도 보험선에 접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 가지고 보험을 설계한 것이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가입을 안 해요. 결국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춰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역선택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시장과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 즉 레몬 시장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보험 시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한다면 이것도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건강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건강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 미리 방문 간호사가 와요. 방문 간호사가 와가지고 건강 진단을 먼저 해본 다음에 혈압도 체크하고 피도 뽑고 가지고 건강의 현 시점에서 가입하는 시점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야만 보험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도입된 거죠.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폭넓게
자, 역선택의 해결 방안은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장 균형의 관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시장의 실패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해결 방안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시장 균형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금 본 역선택 문제, 애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역선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정보가 있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하는 단순한 차이인데 이게 바로 시장 균형의 큰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춰진 속성이, 자, 지금까지 본 게 감춰진 속성이죠. 감춰진 속성이 시장의 작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역선택 해결 방안인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형에 대해서 이 내용 계속 이어가지고 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을 잠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선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주차 1교시인데 2교시도 이제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6월 며칠인가 날짜도 까먹었네. 자, 오늘 바로 이어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바로 이어서 올라가기는 어렵고 일단 뭐 2개 하셨으니까 일단 2개 보시고 그 나머지 여기에 대한 그 뒷부분 내용 것은 이제 그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대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만약에 올려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에 맞게 하실 거라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낼 테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가지고 올렸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출석 과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